제도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회의에 4분기 국채 발행의 내용 함께 가계부 4분기 국채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는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 매매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본격화. 저는 40 전에 돈 많은 백수가 이번 달 들어 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1,867조 원,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 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5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경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날짜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기. 제목이 어떤가 지금. 예, 그래서 경매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버퍼링이 좀 심해가지고 굉장히 좀 심하네요. 버퍼링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청취하시는데 좀 장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청취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뭔가 설정을 좀 잘못 건드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지금 유튜브 속도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봐서. 아니죠. 제가 아까는 새벽이었으니까 사용자가 없었고 지금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속도가 이렇게 안 날 수도 있죠. 손실된 프레임이 62.4%. 아이고야. 자. 지금 일단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는 그 그러니까 가계대출에 대해서 공포감을 많이 조성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속고 있는지.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보니까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전국의 아파트 값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이 기사는 1년 전에 2년 전에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죠? 뭐 쭉 하는데 정부가 조기 대응 목적으로 일산 부동산 대책을 전격으로 발표했고 이를 기점으로 주요 핵심지에서 거래량과 가격 회복세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야, 나 참 그죠? 이런 기사를 쭉 읽다 보면 도대체 뭐예요? 말하고자 하는 게. 앞뒤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은근히 제목도 뭐 2개를 뺐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른다?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지금 그런 걸로 지금 저기 잡는데 뭐냐면 공급량은 언제 늘어나요?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년에 이사갈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죠?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오를 거다 자꾸 이런 시그널을 주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공급량이 우리가 집값이 떨어졌을 때 공급량이 늘어납니까? 집값이 떨어졌을 때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자, 우리 농수산물도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게 뭐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대표적인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뭐 비싼 사과라고 합시다. 올해 사과가 굉장히 비쌌죠. 그죠?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니까. 사과의 공급량을 늘리겠죠?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야 사과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 만약에 뭐 다른 걸 고구마 값이 쌌어요.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고구마 농사 안 짓겠죠? 자, 현재 집값이 싸요. 그러면 현재 집값이 싼데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요? 아니면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공급량이 적으니까 오래된 집의 가격이 오른다? 아니면 몇 채 분양 안 하니까 가격이 오른다?
이게 맞는 것 같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혼돈하는 게 뭐냐면, 공급은 언제 이제 인허가가 많이 나겠어요. 공급량이 줄어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신규로 이제 공급되는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니면 가계소득이 늘어나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가계소득이 늘어나든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오래된 집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중에 좀 괜찮은 집들이 서로 더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PF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 값이 비싸졌으니, 야, 내가 여기다 아파트 져서 팔면 더 받을 수 있어. 네가 돈 좀 빌려줘봐. 에?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우리 재건축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량이, 아파트 값이 올라야만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른대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하나도 안 돼도 국민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 아파트 값은 떨어져요. 우리가.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 아파트 값, 세금이나 이런 제도가 나빠지면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느 집이든. 당장 올해 집 새로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예? 당장 올해 새 집 안 사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앞전에 저것 때문에 반도체 집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막 특별한 모델들은 1년 반씩 기다리고 뭐 1년씩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차를 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왜 기다려요? 자동차 사는데 1년씩이나. 아니,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당장 그 차를 안 사도 내가 1년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없어요. 예? 당장 새 집을 안 사도 다 우리 어디서 들어가 살고 있어. 지금 다 집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요? 정한영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못 들어요. 왜? 제가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예? 공급량은, 그죠? 공급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늘어야 돼요.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수요는 어떻게 발생이 돼요? 공급량이 줄어서 수요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1년 정도, 2년 정도 이상 안 가도 다 살아요. 언제 발생이 돼요? 소득이 늘어야 돼요, 소득이. 아니면 물가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작동하거나 소득이 오르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죠? 오래된 집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죠. 공급량이 별로 없는데 신규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우리가 공급량이라는 게 주택 같은 경우는 양쪽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아니면 뭐 시골로 이주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소비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파는 우리 당근 시장이 있고, 그것도 공급량이죠. 신규로 집을 져서 공급하는 공급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경제학적 자꾸 교과서 이야기하는데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일반 재화는 뭐예요? 소비자가 산 거를 중고로 내놓을지언정, 중고로 내놓죠? 중고로 내놓을지언정 뭘로 안 내나요? 예? 그건 중고 시장하고 일반 시장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새거 시장하고 중고 시장하고는. 일반 재화나, 그리고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소비되면 끝나죠. 내가 먹었던 걸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어떤 식이에요? 건설업체에서 져서 공급되는 양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도 공급이 되잖아요. 지금 공급량이 줄어서 가격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공급량이 줄어서 내년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공급량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상속되는 주택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지금 인구가 역전되면서 노인네들이 더 많이 죽고 있잖아요. 지금 다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 할머님은 집을 안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손자한테 줄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보다
다 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에 의해서 소위 말해 주택시장의 당근시장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결정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 물가예요, 물가. 물가하고 그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물가도 또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얘는. 그런데 현재는 뭐냐요? 가장 중요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소득은 안 늘어나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물가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당장 먹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껴 먹고 바닥까지 긁어 먹고 땅에 떨어져 있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밥풀까지 주워 먹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은. 옛날처럼 유통기한 지났다고 음식 함부로 못 버리고 냉장고 텅텅 비우잖아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집값은 언제 올라요? 아파트 값은? 분양값은 언제 올라요? 집값이 오르는 시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분양되는 집에 관심이 없잖아요. 물론 새 집을 사고 싶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우리 동네 옆에서 새 집을 팔 때. 걔네들이 가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집을 팔 때 새 집이 얼마입니다라고. 그러면 그거에 상대적으로 내 집이 얼마다라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 집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집은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소문이 난다라는 거는 그 지역의 공급량이 곧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올랐다라고 자꾸 바람몰이가 하면. 이 상식을 깨야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힘든데. 그건 그렇고. 여기서 이제 저걸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주제인, 원래 이제 오늘 주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가계부채 증가율, 여러분들.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노인네들도 그런 소리 많이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전문가라고 떠드는 애들의 공통점. 이제 애들이라고 해도 되죠.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니까. 뭐 저보다 많아도 뭐.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증가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자꾸 잣대를 잡아요.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율 늘어나는 건. 꼭 우리가 뭐 OECD나 다른 나라 기준, 뭐 이상한 나라 기준으로 자꾸 우리의 잣대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물론 중요한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방법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과. 기질 자체가 우리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자, 가계부채 증가 비교를 해봅시다. 가계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계부채가 언제 늘어나요? 언제 빚을 내요? 여러분들이 빚 낼 때가 언제예요? 차 살 때? 그죠? 아니면 도박하려고? 뭐 이혼해서 이혼 이자로 주려고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게 어디에? 집 살 때죠. 그죠? 그런데 자, 개포동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 10억이 안 냈어요. 10억이 안 내던 아파트에 살다가 지금 이제 개포동에 재건축을 하잖아요. 해서 새로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서 내 아파트 값이 올랐잖아요. 올랐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더 빚을 내겠죠. 그죠? 빚을 내서 쓰겠죠. 뭐 자석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재건축이 늦어지니까 또 뭐 필요한 돈도 있을 테고. 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빚을 안 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주택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대출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신규로 안 이루어지면 줄겠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속 상환해 나가니까 다 갚지는 못했어도.
그런데 새로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비싼 아파트가 분양이 되잖아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더 싼 아파트가 분양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10년간 올라간 비율이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잖아요. 계속. 아파트 값도 올라갔고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갔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거죠. 나는 부채가 없었어요.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을 땐 1억이었고 부채가 3천만 원이었어. 내가 이거를 살 당시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살 때 내가 3천만 원을 끼고 대출을 끼고 2천만 원을 내 돈을 주고 5천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이거를 1억에 팔아요. 그죠? 그러면 1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7천만 원이나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걸 사야죠. 100% 현금으로 사는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땐 3천만 원이었는데 새로운 소유자로 넘어갈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부채가 2배가 늘어나는 꼴이 되죠.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부채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채 금액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계 순 자산에 대한 증가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너무 높다. 뭐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계 부채 단위가 지금 봐봐요. 이게 뭐예요, 그래프가? 왜 이중이야? 네. 465조였어요. 가계부채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가 472조였어요. 472조였는데 지금은 1700조예요. 가계부채가. 몇 배 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단순 우리가 봤을 때는 4배 뛴 거예요. 4배. 여러분들. 4배 뛰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니 뭐니 지금 몇 배 뛰었어요? 20년 동안. 2배에서 4배 이상 뛰었어요. 2배에서 4배 이상.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높은 건 맞아요. 맞는데 거품물 정도로 높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비중만큼 가계부채도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가계부채가 올라갔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투기를 많이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떠드니까 옆에서 모지리들이, 집 한 채 없는 모지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세금이나 어떤 징벌적인 세금 제도를 두는 거와 그리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거, 이것이 옳다라고 박수를 쳐요, 모지리들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 담보 대출, 특히 아파트 담보 대출만이 이자가 가장 싸요. 우리 서민들이, 제가 서민이란 말은 진짜 하기 싫지만 그냥 절대 국민들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2년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해가지고 지금 3년이 넘게, 코로나 3년이죠. 저도 그랬지만 다 빚으로 살고 있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돈을 푸는가 싶더니 윤석열 때는 지랄 이 모지리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뭐냐면 돈을 안 푸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 겁나니까. 빚내는 것이 겁나니까.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그 모지리들이 열렬 응원하는 민주당 애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 정부 재정도 풀어야 되지만 일반 절대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생활비나 생계비 있잖아요. 이 조달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억짜리 이하 주택, 5억짜리 이하 주택에서 거기에서 신용도가 나와야 가장 저리의 이자로 돈을 우리가 금융자금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얘기했어요. 모니터에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막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신용대출로만 해야 되잖아요. 더 비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가계대출을 줄였으면 은행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행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면, 그걸 규제를 해버리면 은행들 수입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은행은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어디서 남겨?
비싼 이자로 갈아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 부동산 투기를 잡는답시고 부동산 투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는 거야. 지금 잘났다고 나와서 떠드는 놈들 중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아파트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동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유통 과정의 효율성. 예? 오늘 그게 나왔더라고요. 인지세. 그죠? 인지세를 부동산 등기에 대한 아파트 인지세 우리 여러분들이 인지세를 아세요? 우리 등록세 인지세 예. 오늘 그게 인직세를 이게 얼마나 헛소리냐면 오늘 기사가 아파트 분양계약 때 입주자만 냈던 인지세 업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럼 인지세가 얼마예요? 이거 얼마 안 돼. 예? 아파트 인지세가 참.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뭘 외워. 사실 좀 알면 되지. 자, 보세요. 1억에서 10원이라고 해봤자 35만 원이야. 어? 다 내줘도 돼. 이씨, 진짜. 에? 이게 얼마나 한다고. 어? 2만 원에서 35만 원 나눠주니까는 뭐 많이 부담하는 거 그것도 깎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줘요? 소비자한테 영향을 줘요? 몇 억짜리 팔아먹는 놈들 지들이 다 내도 되지. 예? 그렇잖아. 예? 유통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원가 5억짜리가 왜 소비자한테 10억에 오냐는 거예요. 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원가 5억짜리가 왜 10억에 오냐고. 5억짜리를 원가 5억짜리를 6억이나 7억, 5억 5천에 공급할 수 있으면 소비자가 불만이 없다니까. 에? 아니 비싸게 생산됐으니까 비싸게 돈을 더 주고 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5억짜리를 10억에 공급하면서 그죠? 우리 누구한테 그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조합원들한테는 7억에 공급하는 거야. 5억짜리를 7억에 일반인한테 10억에 공급하고 에? 그랬더니 이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좋아라 해가지고 자기네들 7억에 사서 우리도 10억에 팔 수 있다. 에? 그래서 이 재건축에 있는 조합원들이 다 광고 홍보 사원이 되는 거예요. 영업 사원들이. 직원가 할인. 회사가 직원가 할인 줄 때 직원들한테 공짜로 줘요? 손해보고 줘요? 아니잖아. 예? 부동산에 대한 유통 구조에서 혁명적으로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예? 아파트가 3년이라는 시간과 여러 인허가의 과정, 예?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사회적인 인식 수준에 대한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다 리스크로 작용해서 거기서 또 돈놀이 하는 놈들, 삥 뜯는 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5억짜리가 10억에 공급이 되고 있다고요. 이거를 누가 7억에 공급할 거냐 이거야. 이게 부동산 유통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남들 10억에 살 때 우리는 7억이나 6억에 사자고. 그럼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다른 사람들은 3억을 내고 7억을 대출을 받아. 그런데 우리는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6억에 받아. 대출은 7억이 돼. 시중 가격은 10억이야. 그럼 난 3억 벌었네? 4억 벌었네? 이게 정착이 되면 나중엔 그렇게는 안 되겠죠. 하지만 처음에 이런 유통혁명을 만들 수 있는 게 그 모델을 만들려고 제가 참 고생 많이 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특허를 낸 게 있고 이제 그걸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고 진짜 지주클럽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었던 게 그쪽이었는데 중간에 방향성에 좀 혼선이 있었죠. 어려움이.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혁명가로서 부동산 유통의 혁명을 제가 할 때 사람만 모이면 돼요. 일단 그냥 모여 보세요. 모이다 보면 모이는 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한 놈도 제대로 된 소리를 못 하고 있어요. 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산다?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돈 없는 당신이 사기 전에 돈 있는 놈이 먼저 사요. 당신한테 오지도 않아. 그리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대출이 돼야지. 어차피 똑같다니까. 대출이 안 되면 못 사는 거는 100% 현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사든지. 100% 현금으로 살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돈 많은데 내가 돈 많은데 집을 안 사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광고를 보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빨리 망하라. 자, 25분 동안 했고요. 3분 접속해 있었는데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죠? 어디에 이게? 경남 산청? 근데 이제 지방은 좀 달라요. 그죠? 이제 미분양 되는 경우, 어차피 협력업체들한테 다 대물 변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분양이 의무기 때문에 일부러 미분양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아파트가 지방이니까, 산청이니까 저희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아마 저런 마케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뭐예요? 아유, 씨. 아니, 지금 뭐가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말로 할게요, 그냥. 미분양을, 자, 저렇게 이제, 한 명도 뭐 분양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미분양이 됐을까요? 이제 저렇게 해놓고, 물론 이제 수요가 없어서 이제 미분양 됐으니 뭐 속이 타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분양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돌리던지, 그러니까 전세로 해서 돌리던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할인 분양을 하죠. 분양가는 원래대로 비싸게 쓰고, 그래야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는 은행에서 3억에 쓰고, 그럼 대출을 38에 24 해가지고 80%에서 2억 4천 대출을 해주면, 그러니까 분양가는 3억에 쓰고 2억 4천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 파는 거죠. 이분이 손석희 씨가 아닌가요? 비슷한 사람을 써서 그런가? 어떻게 이게 광고에 이렇게 쓰일 수 있나? 손석희 씨 닮은 사람을 이렇게 놓고서 쓰는 건가요? 아무튼 뭐 부동산 인지세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낮춰준다고 합니다. 야, 참 반반씩 내야 된다고 합니다. 반반씩. 큰일 했습니다. 큰일. 씨. 여러분들 분양받고서 그냥 인지세 계약서 쓸 때 나는 인지세 못 내겠다. 담당자 당신이 내주면 내가 이거 분양계약서 쓰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저기를 많이 해서 유튜브를 많이 해서 뭐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습니다. 부동산 유통혁명 10,000명이 모이면 됩니다. 10,000명이. 아씨 미치겠다 진짜 10,000명을 어떻게 모아. 예. 뭐 좋아요, 구독, 알람,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모두 필요하지만 가입 990원입니다. 한 달에 990원이고요. 지금 1,000명당 1명 정도로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가입자가 10,000명이 되려면은 야 구독자가 1,000,000명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좀 곤란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막 아직 뭐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재밌게 좀 더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고 우리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 저렇게 미분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뭐냐? 돈 있는 놈들, 더 부자만 더 부자 되는 그들만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우리가 진짜 이 폭락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뭐 집을 안 사고 기다려? 아유, 씨,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감나무에 감 떨어지려고 해도 감나무 밑에 가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방구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머리 위로 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감나무가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니면 흔들어서 떨구던지 아니면 내가 따던지. 자, 여러분들의 구독 다음에는 가입을 하세요. 가입하시고 어찌됐든 저하고 한 번 소통을 해도 손해볼 일 없습니다. 이 손석희 씨가 아니죠? 닮은 얼굴인가 보죠? 그죠? 저작권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저기고 아까 이 얼굴이 그 얼굴은 아니잖아요. 야, 대놓고서 이렇게 쓴다. 야,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저기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인터넷 지금 너무 속도도 느리고요. 1시간 반이나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